자, 6절 그 밖의 행정작용 34조 수리죠. 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 우리가 보통 신고는 두 가지가 있죠. 자족적 신고하고 행위요건적 신고. 자족적 신고는 신고만 가지고 충분하죠. 행위요건적 신고는 수리가 있어야 된다가 되는데 자족적 신고는 올리 신고죠. 올리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행위요건적 신고는 신고 플러스 수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행정기본법 34조는 요 행위요건적 신고를 의미하는 거다. 반면 자족적 신고는 행정 절차법에 보면 처신 입행지할 때고 신이죠.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시험 문제 소방지 문제에서 한번 나온 적 있죠. 그래서 자족적 신고는 행정 절차법에 규정이 있고 반면 행위요건적 신고하는 것은 행정 기본법에서 조문이 신수됐기 때문에 법서로 바꿔치기 하는 거죠. 조문 자체는 그렇게 크게 특이한 건 없죠. 34조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행위요건적 신고가 되겠죠. 얘는 행정청이 수리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행위요건적 신고의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조문 둔 거죠. 특이한 건 없습니다. 35조 이거는 수수료 사용료죠. 이것도 이제 수수료 사용료는 국민한테 일정한 금전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죠. 그래서 1항 행정청은 특정인을 위해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죠. 제일 좋은 게 주민등록 등본 발급받으면 뭐 200원인가 300원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수수료 납부하는 거죠. 여권 발급 신청을 하면 뭐 5만 원인가 6만 원인가 그 수수료 내야 되는 것이겠죠. 근데 그것도 법령으로 정하라. 2항 공공시설 행정청 공공시설 및 재산 등의 이용 또는 사용이 돼서 사전에 공개된 금액이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받을 수 있죠. 요즘 유료 터널들이라든지 다 그저 통행료 받는 것들이 있었죠. 그저 뭐 마창대 교적은 우리가 민간 투자라는 거지만 공공의 비용으로 투자한 만든 시설물들 사용료 받죠. 뭐 도서관 요즘 대부분 다 무료지만 옛날 한때는 도서관 입장료 뭐 300만 받고 300원 받고 막 그랬던 적이 있죠. 그런 것처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별로 특별한 거 없죠. 수수료 사용료 다 뭐로 하라?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공개된 금액이나 기준에 따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지자체는 지방자치법에서 사용료 수수료 받을 수 있는 규정을 특별히 정할 수 있죠. 특이한 건 없습니다. 자, 7절 요건 아주 중요하죠. 7절 요거는 36조 37조 이제 요게 상당히 중요한 조문인데 조문이 좀 한 조문인데 좀 길죠. 자, 먼저 이의신청부터 봅시다. 이의신청부터 봅시다. 처분이 있어. 우리가 처분에 대해서 보통 불복을 하는 것은 행정기본법 이전에는 이미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이 있었죠. 행정심판소송이야. 그럼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라는 특별 행정심판기관에서 하는, 행정심판위원회라고 하는 심판기관이 별도로 있죠. 행정소송은 사법부, 법원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상당히 시간이나 비용, 물론 이제 심판에 비해서 소송이 더 그렇긴 하지만 시간 비용이 많이 드는 거니까 뭔가 좀 신속한 권리 구제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 그 행정처한테 한번 더 가는 거죠. 그게 이의를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은 그 행정청한테 한 번 더 가는 거죠. 재고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이의 신청이죠. 과세 처분이 있으면 그 세무서장한테 가서 이거 한 번 더 재고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걸 이의 신청이죠. 이의 신청은 사실 받아들여지기만 하면 아주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하죠. 단점은 잘 안 받아져. 행정청이 며칠 사이에 태도를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건 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이는 이의신청 제도가 있고 여기서 안 되면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가는 거죠. 여기서 안 되면 행정소송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일단 처분에 대해서 소송 갈 때 원칙적으로 안 거치고 바로 가도 돼.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소송 갈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공국지휘관도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되겠죠. 그러나 이 신청은 여전히 대부분 임의적 절차야. 그래서 우리 행정심판법 정보공개법에 보면 요 세 가지가 한번 나온 적 있잖아. 정보공개, 비공개 신청에서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이심소 세 가지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죠. 특히 심판 가기 전에 이 신청은 꼭 필수적으로 안 거쳐도 된다. 뭐 그런 조항이 있었는데, 근데 다만 이 신청 규정이 심판이나 소송은 일반법이 있어.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 일반법 규정이 있는데 이 신청은 개별법 형태로만 존재했었거든. 그런데 행정기본법이 신설되면서 이 신청 제도를 근거 규정으로 마련한 거죠. 그래서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36조 1항 봅시다. 행정청의 처분이 되겠죠.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또 30일. 일단 30일 동그라미 숫자죠. 해당 행정청, 그 행정청한테 이의 신청이죠. 그러면 이의 신청은 처분일부터 이의 신청 30일이죠. 숫자도 있고요. 이거 곳곳에서 출제하는 교수들이 좋아할 만한 건덕지 있죠. 일단 30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하라라는 규정이 일단 먼저 나옵니다. 1항이 됐죠. 그러면 2항 행정청은 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으면 신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의 신청을 받으면 그 해당 행정청이죠. 처분청이라 합시다. 처분청에게 이의 신청을 하면 그 이의 신청 받은 행정청은 신청에서 한 번 더 심사를 하겠죠. 그래서 심사한 다음에 그 결과를 통지하라고 됐단 말이야. 결과 통지인데 결과 통지는 며칠 안에 하냐? 14일 안에 결과를 통지하라.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14일 안에 결과 통지를 못하면 한 번 연장이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뭐 연장할 때는 앞에 뒤에 숫자가 같은 경우가 많았단 말이야. 우리 정보공개법에서 대표적으로 청구했죠. 10일 안에 결정 못하면 11일 범위의 연장. 또 이의 신청은 했다. 그러면 이의 신청은 7일 안에 결정. 부득이한사유였으면 7일 범위. 앞뒤가 같은데 요거는 특이하게 14일 안에 하는데 부득이한사유였다. 연장한데 10일이죠. 그러니까 숫자. 그래서 10일 이내에 결과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결과를 통지하지만 11일 부득이한사유였으면 10일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숫자들이 곳곳에 다 나오죠. 이것도 타임라인을 이렇게 딱 그려놓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2항입니다.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하여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안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간에서 기산해서 12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죠. 연장 사유를 통지한다. 그럼 일단 숫자 30일, 14일, 10일 요 세 가지를 기억해서 보시는 거죠. 2항. 3항 1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심판 소송은 여전히 가능하죠. 이의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뭐 갈 수 있지? 심판 소송 갈 수 있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의 신청은 꼭 필수적으로 거쳐라는 말도 아니고 이의 신청했다 하더라도 요거 진행 상황과는 상관없이 바로 심판 소송 갈 수 있죠. 그게 3항. 그리고 4항. 자 이거는 또 이건 중요하죠. 4항 봐봐. 보통 원론적인 이야기 주목. 원래 이제 갈 때 날짜 바로 가면 90일 1년이죠.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이 되겠죠. 소송. 심판도 바로 가면 90일, 180일이죠. 그런데 소송 가기 전에 심판을 거치면 뭐가 기준이야? 심판은 재결이 내려지죠. 재결서 정본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 기산점이 재결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가면 처분이 기준. 소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결을 심판을 거치면 재결이 기준. 그러니까 이게 기산점이 뒤로 미뤄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의 신청의 경우는 그런 조문이 없었어. 그리고 판사들도 잘 인정 안 했죠. 그래서 이의 신청 결과 통지 받아도 새롭게 기산한다.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사항에서 보니까 봐.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심판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 자는 그 결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죠. 그래서 결과 통지 받으면 다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기간이 다시 연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90일 안에 연장이 된다. 그래서 이 신청을
했을 때 어떤 효과냐? 제소 기간이 뒤로,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잘 받아들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기는 하지만 이의 신청을 거쳤을 때 뭐 하는 효과가 준다? 제소 기간이 계속 뒤로 밀리니까 그러니까 권리 구제 말씀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90, 그러니까 숫자가 순차적으로 나오죠. 이것도 타임라인을 이렇게 적어도, 그러니까 조문을 여러분들 1조 1항, 2항, 3항 사항을 읽었을 때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와. 안 들어오는데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트리노트화 시켜놓으면 훨씬 더 연상하기 좋죠. 그래서 숫자들은 곳곳에 있기 때문에 내기 딱 좋죠. 그리고 이제 사항은 특히 있는 이유가 결과 통지 받은 날부터 새롭게 기산점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된다는 장점도 있는 거죠. 사망, 사항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숫자 90이죠. 그리고 5항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서 따로 정하고 있을 때는 그 법률에서 정한 것이 아닌 사안은 이종. 그러니까 또 역시 이의신청에는 일반법이죠. 개별법이 있으면 그걸 먼저 적용하겠지만 그 개별법에 없는 이의신청 사항은 요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 규정을 일반법으로 활용하자는 이야기가 5항에 있는 것이겠죠. 6항 세부적인 것은 대통령령을 아직 대통령령까지 나오기는 좀 시기상조. 7항 다음 각호 언어 하에는 적용된 이거 잘 체크죠. 이의신청 규정이 적용 배제되는 것. 첫 번째 공무원 인사 동그라미. 두 번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동그라미. 세 번째 노동위원회죠.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는 사안은 이의신청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 네 번째 형사 동그라미. 형사행정보안처분이죠. 다섯 번째 외국인 동그라미. 여섯 번째 과태료 동그라미죠. 요 여섯 가지는 이의신청 규정이 적용이 배제되죠. 특히 1호하고 4호하고 5호는 우리가 어디서 봤던 거예요? 행정절차법 적용 배제되는 9가지 중에 요게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공무원 인사 관련되는 거, 특히 이제 9호에 보니까 공무원 인사, 병력법상의 징소집, 외국인에 관련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고객 구호, 그다음에 형사행정 관련된 것도 행정절차법 적용 배제되는 9가지 중에 들어 있었죠. 그 세 가지가 됐고, 그리고 이제 위에 두 가지 국가인권의 인권, 노동의 노동, 그리고 과태료. 요 6가지는 이의신청 규정이 배제되죠. 근데 다음에 이걸 한번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다시 37조 얘도 적용 배제 사안이죠. 거의 유사한데 약간 같은 6가지인데 뭐입니까? 왼쪽에 걸 한번 봐두시면 37조의 재심사의 경우도 뭡니까? 재심사의 경우도 뭐가 있습니까? 거의 같죠. 인사, 그리고 노동, 그리고 형사, 외국인, 과태료 같죠? 뭐가 빠져 있습니까? 인권위원회가 빠져 있고요. 추가된 것은 개별, 기타 등등이 되죠. 개별.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그러니까 적용 배제되는 사안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봐두시죠. 자, 일단 그래서 이 신청은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만들어 두시면 되고. 자, 37조 처분의 재심사죠. 다시 한 번 더 심사해달라. 1항 당사자는 처분, 제재 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집행이라든지 그러니까 제재 처분이나 행정상 강제 대집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처분이죠. 그런데 처분인데 이 행정심판 소송 그 밖에 쟁송을 통해서 다툴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제 주로 뭐겠습니까? 불가쟁력이 생긴 걸 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행정처분이 있는데 심판소송 그 밖에 쟁송을 통해서 다툴 수 없게 되는 경우,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또 뭐는 아니야?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된다는 말은 판결을 통해서 확정된 경우는 재심사 청구 못한다는 의미야. 그 말의 의미가 괄호 안에 의미가 법원의 재판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니까 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가 안 된다는 걸 기본 전제로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보통 다툴 수 없게 되는 경우는 어떤 행정처분이 있는데 뭐가 생겨버렸어? 불가쟁력이 생겨버린 경우를 생각하시면 제일 쉽겠죠. 그랬을 때는 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의 취소, 철회,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죠. 재심사 청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이것도 그림을 그리는 거죠. 어떤 처분이 있어. 처분이 있는데 불가쟁력이 생겨버렸죠.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쟁송 제기를 못해.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를 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쟁송 제기 못하죠.
그런데 내가 쟁송 제기는 못하지만 행정청은 뭐 할 수 있지?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나한테 직권 취소 신청권 인정된다 안 된다? 원칙적으로는 직권 취소 신청권이 인정이 되지 않아. 다만 예외적으로 요 경우죠. 일정한 경우에는 그 1호, 2호, 3호죠. 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한테 불가증력이 생기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쟁송 제기는 못하지만 해당 행정청한테 뭐 하는 거야? 재심사. 다시 한 번 더 재심사를 청구하는 거죠. 물론 이제 재심사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행정청이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는 건 여전히 유효해. 과세처분이 위법해. 내가 소송을 다툴 타임을 놓쳤죠. 나는 더 이상 쟁송 제기 못하지만 세무서장이 직권 취소하는 건 가능하다. 다만 직권 취소는 가능한데 직권 취소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신청권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기본 전제잖아. 다만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서는 그 행정청에게 처분청이죠. 해당 행정청 처분청에게 요거 한 번 더 재심사해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경우죠. 요건은 아주 까다로운데 그것을 일단 그라 하더라도 다음 각 코너에 해당될 때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 처분청이죠. 처분청에게 처분을 취소하거나 철회하거나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죠. 이건 이제 재심사 청구가 되겠죠. 그 어떤 경우냐? 첫 번째,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밑줄 추후에 당사자한테 유리하게 바뀌었을 때, 유리하게 바뀌면 처분하던 당시에는 그러니까 처분하던 당시와 이후에 법이 개정돼서 내한테 유리하게 바뀌었는데, 근데 유리하게 바뀌었는데 불가증력이 생겨 나는 쟁송 제기 못하죠. 그러니까 야 이거 다시 한 번 더 재구해줘라고 요구하는 게 재심사 청구 첫 번째죠.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리한 자료가 뒤늦게 나온 거야. 뒤늦게 유리한 자료가 그래서 그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 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유리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을 때. 세 번째, 재심 사유에 준하는 것이겠죠. 재심 사유에 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죠. 밑에 시행령 이걸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처분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직무상 범죄를 저질러서 한 처분에 대해서는 재심사 청구할 수 있죠. 또 위조나 변조된 거, 거짓 진술, 그리고 판단 누락 이런 것들이 이제 뒤늦게 발견되었을 때는 뭐가 된다? 뒤늦게 발견되었을 때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재심사 청구. 그럼 일단 불가증력이 생기니까 뭐는 죄입니까? 법원의 확정 판결의 경우는 제외죠. 그러니까 제외된다는 말은 확정 판결이 내렸을 때는 재심사 청구 안 된다는 말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주로 불가증력이 생긴 경우로 보시고요. 해당 행정청한테 재심사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사유는 첫 번째 유리하게 법이 개정된 것. 두 번째 유리한 자료, 유리한 증거가 뒤늦게 나온 경우. 세 번째 재심 사유에 준하는 것인데 이제 재심 사유에 준하는 것은 이제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죄를 범했거나 위조 변조됐거나 아니면 거짓 진술에 의해서 내가 억울하게 무고하게 처분을 받은 것이 드러난 상황이 되겠죠. 이게 이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인데 다만 이 재심사 청구는 요 세 가지인데 다시 이 경우도 2항 보면 요 경우도 중대한 과실 없이죠. 중대한 과실 없이. 그러면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내한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재심사 청구 못한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은 요런 사유는 재심사 청구할 수 있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죠.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역시 재심사 청구 못한다. 이렇게 되죠. 이것도 확정 판결을 내렸을 때죠. 확정 판결을 내렸을 때는 역시 재심사 청구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쉽겠네. 그래서 이런 것도 조문을 기계적으로 외울 게 아니라 조문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일단 그렇게 되고. 그리고 재심사 청구는 숫자가 좀 별납니다. 이게 어떻게 하냐. 재심사 청구는 언제 하느냐. 밑에 3항이죠. 안날로부터 60일. 그러니까 사유를 안날로부터 60일이죠. 재심사 청구는 안날로부터 60일. 몰랐다 있었날로부터 5년이 되겠죠. 5년. 이 조합은 저도 처음 보는 아주 생소한 조합이죠. 90일, 180일, 91년 이렇게 하는데 60일 그리고 5년. 조금 이 조합을 어떻게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건 조합이 좀 특이하죠. 그래서 재심사 청구는 이는 사유를 안날로부터 60일 있었날부터 5년. 요 조합을
기억해서 보시면 되겠죠. 사망됐고요. 그리고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90일 안에 통지죠. 그럼 이제 요 청구를 하게 되면 요때부터 청구를 하면 거기 이제 역시 결과 통지죠. 결과 통지는 며칠이냐? 90일 안에 결과 통지. 요거는 이제 재심사는 두 번째 하는 거니까 결과 통지죠. 요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까 뭐였지? 이 신청은 30일, 14일, 10일이 되겠죠. 그리고 재심사 청구는 요 안에 재심사 청구하고요. 결과 통보는 90일입니다.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90일 안에 결과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합의행정청은 이제 180이죠. 위원회는 180일이니까 이렇게 해두고. 그리고 이제 결과 통지를 받았는데 이 통지가 두 가지가 있죠. 재심사 청구의 취지를 받아줘. 그러면 나한테 줘. 그죠? 근데 결과 통지 내용이 기존에 있는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 통지의 내용이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나의 재심사 청구의 취지를 받아줘 가지고 처리해 주면 뭐 별로 불만이 없죠. 그런데 결과 통지의 내용이 뭐냐? 기존에 있는 처분을 유지하는 거야.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그 말은 뭐야? 기존의 처분이 문제가 없다. 그걸 그대로 우리가 유지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왠지 느끼면 유지되면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심판소송 갔으면 좋겠지. 그런데 그 결과 통지의 내용이 기존의 처분을 유지하는 상황이라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여전히 행정심판 청구 못해. 행정소송은 제기 못하는 것이겠죠. 요는 효과가 좋아요. 원래 이제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이었는데 요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 재심사 청구를 인정을 기회를 준 거죠. 그런데 심사한 다음에 결과 통지인데 기존의 처분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더 이상 소송 제기는 못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5항이 됐죠.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그리고 요거 90일이죠. 90 한번 되겠다. 90일이죠. 90일인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르면 90일 연장이 가능한 요거는 했고요. 역시 180일, 180일은 똑같죠. 180일, 180일은 한 번 더 연장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보시고 그게 이제 4항이었고 5항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는 뭐야? 청구인의 청구를 안 받아주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계속 소송 갈 수 있냐? 여전히 소송은 못 갑니다. 그 다음 문장 있죠? 행정심판 소송 그 밖의 쟁송 수단을 통해서 불법이다. 요거는 수험학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딱 감정 파악이 좋잖아. 재심사 청구에 대해서 결과 통지 받은 내용이 기존의 처분을 유지하는 경우에 소송을 갈 수 있다면 갈 수 있으면 좋긴 하지 국민한테는. 그러나 안 된다고 돼 있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이었는데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을 해줬는데 한 번 더 심사 끝에 결과 유지가 되면은 더 이상 소송 못 가는데 이거 딱 뭐 하기죠? 그죠? 유지하는 경우에 마지막 문장을 할 수 있잖아. 불복할 수 있다. 요거죠. 없다로 진하게 동그라미 쳐놔. 요거는 제가 출제자라면 학생들을 어떻게 괴롭힐 건지에 대한 전문가들이거든.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함정을 파는 건 뭐지? 숫자들이죠. 숫자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요 타임라인도 내가 처음 그리는 것 같네. 이렇게 트리노트로 이렇게 조문을 요거는 제가 옛날에 문제 테마 특강할 때 하겠는데 요거는 오늘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역시 처음부터 이렇게 쭉 해서 도식화 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조문의 흐름을 쭉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숫자 날짜 있는 것들의 의미를 잘 볼 수 있습니다. 끝. 자, 그렇게 5항까지 됐고요. 6항 취소하고 철회는 재심사에서요. 요건 어떤 의미입니까? 재심사 청구해도 여전히 뭐는 가능하다. 우리가 뭐야? 불가정력 생겨도 나는 쟁송 제기 못하지만 행정청은 취소가 가능하다. 그거잖아. 그거는 여전히 유지되죠. 그러니까 재심사 청구를 하는 거와는 상관없이 여전히 행정청 뭐 없이 지가 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게 가능하죠. 그게 담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조에 따른 취소나 19조 철회는 재심사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죠. 재심사 청구하고는 상관없이 취소하거나 스스로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된다는 거죠. 이건 또 국민 입장에서는 유리한 상황들이 되겠죠. 다만 행정처에 취소 처리해주면 좋지만 취소해달라 처리해달라까지는 적극적으로 요구 못한다. 그건 또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대통령령.
자, 8항은 아까 설명했죠. 재심사 청구 조문 적용받지 않는 경우. 아까 이의신청과 거의 같죠. 6가지인데 약간 차이있다. 일단 한 번 더 반복. 인사, 2호 노동, 3호 형사, 4호 외국인, 5호 과태료, 6호 개별이죠. 개별. 이렇게 해놓고 같은데 차이는 인권 빠져 있죠. 개별 추가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 그래서 요 36조, 37조 요 조항은 꼭 정리를 잘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뒤에 뭐 사장 행정의 입법 활동. 요거는 이제 우리 행정 입법이죠. 뻔한 이야기들입니다. 빨리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38조 국가나 1항 입법활동 38조 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을 제정 개정 폐지하고자 하거나 그와 관련되는 활동이 되겠죠. 할 때는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되면 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행정 입법 작용은 안 지어놓고 있는 게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하면 법도 상특신이잖아. 상위법 우선이니까 밑에 있는 법을 위에 있는 법을 넘어가면 안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하면 안 되고 헌법과 법령의 절차 준수하라. 당연한 거죠. 2항 입법 활동은 각 호의 기준. 이것도 뻔한 이야기입니다. 읽으면 보죠. 일반 국민 및 이해용에서 의견 수렴하는 거죠. 충분한 협의를 거쳐라. 그리고 책임 있게 추진한 거죠. 의견 수렴 협의가 당연한 거죠. 2호 봅시다. 법령 등의 내용과 규정은 다른 뭐 조화를 이루고요.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도록 하라.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한번 읽어보는 거죠. 3호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이러면서 막상 법조문은 막 아까 내가 한참 성토했던 내용도 있죠. 좀 쉽게 문장을 좀 딱딱 끊어서 해주면 좋은데 너무 막 길게 한 문장으로 하려고 하니까 해석도 이상해지고 중복적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식으로 문제법을 만드는 경우가 많죠. 막 어려운 한자, 해태 이런 말들은 뭡니까? 그 국어 이런 말 나도 잘 모르겠어. 국어 시간에 그런 거 한 번씩 하죠. 법령에 어려운 한자어 해가지고 막 나도 잘 모르는 말 막 적어놓고 하는 거죠. 그건 하지 말라는 거죠. 됐고 3항 정부는 매년 해당 연초에 추진할 법령안의 입법 계획을 수립하라. 뭐 당연한 것. 4항 행정의 입법 활동의 절차 그런 것들 세부적인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라. 뭐 여기서 38조 별거 없죠. 39조 행정법제의 개선. 이것도 원론적인 이야기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위원으로 결정된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 위반된 것이 명백했을 때 대통령령 정경은 해당 법령을 개선하라는 것이겠죠.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라는 거지. 2항 정부는 해당 분야에 뭐 블라블라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법령 분석을 할 수 있는데 39조 2항에 따른 시행령이죠. 시행령 그러니까 법제처의 국가행정법제 시행령 규정 살짝 한번 적어둔 것인데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거 뭐 기억하면 됩니까? 우리가 행정 입법을 할 때 절차를 한번 생각해 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뭐가 필수야? 법제처 심사가 필수잖아. 대통령령 거기다 국무회의 심의까지 거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령이든 총리령, 부령이든 뭐 하라? 법제처의 심사를 거치죠. 그럼 법제처에서 심사하려면 또 특별히 이런 기관도 있죠. 국가행정법제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좀 더 전문적으로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죠.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40조 법령 해석. 누구든지 법령 등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행정청한테 물어보죠. 물어보면 대답해줘라. 이건 행정절차법에서 있었잖아. 처분 기준을 설정 공포하죠. 국민들이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뭐하라? 답변해주라는 것이겠죠. 그거 한 번 더입니다. 그럼 이제 2항 법령 소관기관과 자치법규 소관 자치장은 거기에서 소관 법령 등을 헌법과 해당 법령 취지에 부합되게 해석 집행할 책임이 있다. 3항 역시 블라블라 해석에 이의가 있는 자는 여기에 대해서 법령 해석을 요청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법제처나 해당 부서에 가서 뭐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것이겠죠. 근데 뭐 뻔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요거 38조, 39조, 40조는 행정의 입법 활동 관련되는 걸 조문은 말고 지문은 길지만 그냥 한번 읽어보면 돼. 읽어보고 이야기 좀 낯선 지문이 아니도록 눈으로만 확인해주고 보기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 당황하지 않고 골라낼 수 있을 정도만 하면 되니까 뭐 특히 뭐 말 바꿀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이거는 가볍게 한번 봐두시면 됐다. 끝. 행정의 입법 활동은 요걸로 마무리.
자, 행정기본법에 대한 내용을 요걸로 이제 그 새해 쭉 한번 특강 형식으로 진행을 해봤고요. 물론 책 안에 대부분 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올인원 수업 듣거나 테마 특강, 법령 특강 할 때 다 한번 봤던 내용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행정기본법만 쭉 한번 이렇게 법령 강의 형태로 정리를 한 거니까 그 점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새해에 있었던 그 특강 강의는 요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어가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